자, 47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6에서 17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할 건데요. 학습 목표는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 전자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인데 2시간에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근데 제목에 보면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이 물질은 거의 대부분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중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두 가지죠. 전자는 당연히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것은 전자의 입자성, 입자로서의 성질하고 파동성, 파동으로서의 성질,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자가 입자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전자의 파동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 그 어떤 물리적 대상이 입자라고 하면 그 입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물리량이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대표적으로 그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광자 있죠, 광자. 광자는 질량은 없는데 운동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정의되면 그 입자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동이라고 하면 요 파장이 정의돼야 돼요. 그래서 파장이 표현되어지는 물리적 대상은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드브로이는 예전 사전 보여준 적 있죠? 이분 왕의 아들 백작인가 뭐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약간 지방의 영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아들 굉장히 제가 부러워했던 삶을 살았던. 일단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물리학을 연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생각했던 게 이거죠. 만약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거꾸로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사실 배우진 않았지만 파동인 빛이 그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강전 효과를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사실 배우지는 않았지만 빛을 광자, 입자로 보고 그 빛의 운동량까지 정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운동량은 뭐냐 하면 질량이 없으니까 MV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요. 그 광자의 운동량은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파장이 람다인 어떤 빛의 운동량은 광자 한 개당 운동량은 그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드보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걸 거꾸로 바꾼 거예요. 전자 같은 물질 입자도 운동량을 가진 물질 입자도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는 파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드브로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람다를 드브로이 파장이라고도 합니다. MV분의 H 이렇게 되겠고요. 사실 이게 상대론적 현상까지 들어가면 요 MV 앞에 뭔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감마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물리학원에서는 그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MV분의 H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드브로이 파장은 결국에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어떤 입자의 파장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물질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서 물질파라고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물질이면서 파동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가진 물리적 대상의 이름을 이제 물질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입자와 파동성, 입자성과 파동성을 이제 다 나타내는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쉽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플랑크 상수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보면은 뭐 앞에는 빼더라도요 뒤에 것만 봐도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파장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거의 측정할 수가 없을 정도의 파장이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 입자의 파동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계산한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면 예를 한 5가지 들어보면요. 자, 알파 입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인데요. 그 알파 입자가 한 10의 7승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강속의 10%가 채 안 되죠.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일 때 드보로이 파장을 계산해 보면 9.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인데요. 굉장히 짧죠. 근데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대략 수소 원자 핵의 지름 정도 되거든요. 수소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되고 원자 핵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 되는데, 그래도 수소 원자 핵의 지름보다는 그래도 한 9배 정도 더 깁니다. 8, 9배 정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의미를 가지는 파장이 되고요. 그래서 알파 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그 파동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도 됩니다. 예전에는 안 됐지만. 반면 근데 골프공 볼게요. 골프공 질량이 0.05kg이고 속도가 75m/s 정도 되면은 드보로이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34승. 거의 뭐 측정할 수가 없겠죠. 가장 작은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인데 이건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미 없는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공의 파동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다음에 지구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더 심하죠. 지구의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63승 미터입니다. 반면에 전자는요, 질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속도가 광속의 한 60-70%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드보로이 파장을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해서 그래도 수소 원자핵의 지름에 비해서는 1000배 이상 기니까 어느 정도 그 작은 세계, 미시 세계에서는 전자의 파장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이 최초로 이제 실험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게 그나마 입자들 중에서는 파장이 좀 긴 편에 해당이 되어서 달리기 선수는 10의 마이너스 36승 미터 정도 된다고 하네요. 파장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것은 요 전자라든지 요 알파 입자 이런 아주 작은 입자들의 경우에는 요 파장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는 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가 매우 작으므로 M이 매우 작아야지 물질의 파동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드브로이가 이제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데이비슨과 건머 그리고 J.J. 톰슨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비슨과 건머는 두 사람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국적의 물리학자 중에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그 간섭 회절 배웠죠? 간섭이나 회절을 한다라는 것은 그 물리적 대상이 파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요약하자면 전자도 간섭한다는 것을 밝힌 실험입니다. 근데요, 아까 물질파 파장 봤지만 전자가 파동이라고 보더라도 그 파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서 파장이 짧으면 간섭이나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섭 무늬의 간격은 D분의 L람다였잖아요. 파장이 길수록 그 간격이 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파장이 짧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틈이 좁은 슬릿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D분의 L 람다니까 람다가 작더라도 D도 작으니까 이제 파장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릿의 틈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원자를 씁니다. 원자. 그래서 니켈 결정을 써요. 니켈 결정은 이 구조가 이런 원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정한 구조로 이렇게 박혀 있는 이런 형태로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처음에 전자를 바로 쏘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빛 중에서 X선을 선택을 해가지고 X선을 여기다 비춥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얘 입장에서는요. 여기에는 수많은 반사면이 존재를 해요. 이 중에서 하나를 지금 그려놓은 건데요. 요런 반사면이 있습니다. 요런 반사면에서는요. 얘가 이 각도로 이제 반사를 하게 되고요. 요 윗면과 요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의 경로 차이가 요 정도 나게 됩니다. 그럼 이 경로 차가 만약에 반파장의 홀수배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반파장의 짝수배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니켈 결정의 반사면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잡기 나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면 말고도 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면보다는 요 두께가 더 두껍죠. 그래서 이 각도로 반사된 빛은 경로 차이가 더 길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더 그려볼게요. 요 면이 있습니다. 이씨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거 맞나? 뭔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각도에 따라서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경로 차이가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간섭 무늬가 나타날 수 있는데 X선으로 실험을 하면 요 50도인 각도, 50도인 각도에서 가장 많은 그 X선이 이제 밝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요 데이비슨과 건먼은 드브로이의 물집합 파장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전자의 질량은 이미 알고 있고요. 전자의 질량은 이미 알고 있고 플랑크 상수 알고 있으니까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전자의 속도는 전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로.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요 파장을 X선의 파장하고 똑같은 파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자를 니켈 결정 입자에 쏴요. 그러니까 전자의 물집합 파장을 X선의 파장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요 니켈 결정에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똑같은 각도 50도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검출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요 그래프는 참고로 읽는 방법이 자, 요 각도에서는 전자가 이만큼 검출이 되었고 요 각도에서는 전자가 이만큼 검출되었고 요 각도에서는 전자가 이만큼 검출되었고 이런 뜻입니다. 요 각도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X선으로 했을 때하고 동일한 패턴의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전자도 간섭한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이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섭한다는 것은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물리학원에서는 이걸 세세하게 물어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게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실험이다라는 것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특정 각도에서 검출되는 전자수가 많았는데 X선을 결정해 비췄을 때 특정 각에서 보강 간섭이라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되어서 결론은 전자도 이제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즉 간섭이라는 것은 파동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집합 파장 공식이 정말 맞다라는 거, 그리고 전자를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공동 수상을 하게 된 사람이 요 톰슨이에요. 조지프 이거 JJ 톰슨 아닙니다. 이 사람 아까 내가 잘못 얘기한 건데 JP 톰슨이에요. JJ 톰슨은 그 JP 톰슨의 아버지고요. JJ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그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한 사람이 그의 아들이 됩니다. 둘 다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고요. 이것도 비슷한 실험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그 슬릿으로 금속 방막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금속 방막도 이제 금속 원자들이 이제 일정한 간격의 틈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겠죠. 그 사이에 이제 맨 처음에 X선을 비춰보면 이렇게 회절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 X선하고 똑같은 물집합 파장을 가지는 전자를 만들어서 똑같은 금속 방막에 쏘았더니 또 완전히 동일한 패턴의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타나게 되고요. 회절한다는 것은 결국에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면은 mv분의 h가 파장이니까 파장은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회절무늬나 간섭무늬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절무늬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았던, 그래서 회절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던 실험입니다. 그래서 요 JP 톰슨하고 요 데이비슨 건머하고가 그 1937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요 전자의 파동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그 공헌을 인정받아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때 단원 소개할 때 얘기해줬었죠. 이 사람이 이제 조지 페지 톰슨이라고 해서 JP 톰슨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회절 무늬를 발견해서 데이비슨 건머와 함께 193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그의 아버지 조지프 존 톰슨, JJ 톰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입자로서의 전자를 이제 최초로 발견한 사람으로 190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서 부자지간에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 자, 생략된 부분은 물질의 입자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에서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당연히 입자잖아요.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입자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물질의 대부분은 물리학원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은 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간섭과 회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 대상이 간섭한다, 회절한다라고 하면 그 물리적 대상을 파동으로 볼 수 있는데, 요 빛도 간섭과 회절을 하기 때문에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빛의 입자성은 이제 광전 효과에서 이제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광전 효과의 결과들 중에서 그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건 빛을 입자로 봐야지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 광전 효과는 이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물리학원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질의 파동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한 실험이 데이비슨 건머 실험과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입니다. 이 두 실험에서 이제 전자가 간섭과 회절을 한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 그 드브로의 물집합 파장 공식이 맞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근데 물질의 입자성은 뭐 따로 없죠. 그냥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파동성이라고 하면 파장이 표현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간섭무늬나 그 회절무늬 사이의 간격에는 꼭 파장이 들어갑니다. 그 입자라고 하면 이제 운동량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자, 전자에 관련된 실험 중에서 이제 전자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과 파동성을 나타내는 실험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요 실험은 요 초록색 선이 음극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자의 흐름이 보이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극선을 바람개비에 쏘면 바람개비가 그 음극선으로부터 운동량을 전달받아가지고 회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의 입자로서의 전자를 나타내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요것도 입자로서의 그 전자를 나타내는 건데, 얘나 똑같은 음극선인데 음극선을 요런 어떤 모양의 그 물체를 중간에 놔다 놓으면 이제 그림자가 생겨요. 그 말은 이제 여기 입자처럼 직진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이 음극선은 말 그대로 음전하를 띠는 선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 전기력을 받아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띤 입자가 이제 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입자로서의 전자를 나타내는 실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것은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 물리학자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물리학 실험,
1위로 꼽혔던 실험입니다. 전자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슬릿 실험이 영이 최초로 했잖아요. 근데 영은 빛으로 했습니다. 빛으로 했는데 이거를 전자로 한 거예요. 전자를 이중슬릿에 입사시켜서 보았더니 마치 파동처럼 간섭을 일으켜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전자가 많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을 확인했던 이런 실험입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기사 하나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요 뉴욕 주립대의 로버트 크리스 교수팀이 2002년쯤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죠. 근데 몇 년생이고? 2년. 그때는 가만 난자 정도로 존재하고 있었겠네. 이 사람이 이제 물리학자 200명에게 선물지를 보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물리 실험 10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순으로 한번 소개를 하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측정한 실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7위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갈릴레이의 낙하 실험,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린 거 있죠? 요게 이제 2위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갈릴레이가 이관하능을 했네요. 갈릴레이 가속도 실험. 요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그 빗면에 이렇게 굿을 굴려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을 밝혔던 요 실험이 이제 8위로 꼽혔고요. 그다음 아이작 뉴턴의 프리즘 실험. 뉴턴이 여러분 역학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광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빛이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햇빛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과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프리즘 실험. 그 프리즘으로 색깔을 분리한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전에도 있었고요. 하나의 프리즘을 더 써서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백색광을 만드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4위에 꼽혔습니다. 그다음 캐번디시의 지구 질량 측정. 캐번디시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약간 또라이였습니다. 약간 근데 이 사람도 집이 부자였습니다. 집이 부자여서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는 귀족이었는데 평생 연구를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하고요. 살아생전에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혼자 그냥 막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실험하고 그러고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집에 있는 하인들하고도 이제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이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방대한 연구 결과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뉴턴의 중력 있죠. 그거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 만류인력 상수를 이제 구한 이런 실험이 이제 후세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워낙 방대해 가지고 이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방대한 연구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실험이 6위, 영의 빛의 간섭 실험이 5위에 꼽히고, 지금 시대 순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푸코의 진자가 10위,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 3위, 그리고 러더퍼드 원자핵 발견이 9위, 그리고 영의 전자 간섭 실험, 이게 방금 얘기한 전자를 가지고 이중슬릿 간섭 실험하는 게 1위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슬릿 간섭 실험이 2개나 꼽혔죠. 빛의 간섭은 5위, 전자의 간섭은 1위로 꼽혔으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중슬릿 간섭 실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빅피처를 그린 것 같아요. 뉴욕 주립대 로버트 크리스 교수팀이 요걸 하고 나서 책을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10가지. 여기 보면 로버트 크리스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내가지고, 이게 절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판은 안 됐나?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게 주문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그 10가지 실험을 시대순으로 그 실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빠졌죠. 물리 실험이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리 실험. 여기까지.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금속판에 초록색 빛을 비추어 방출된 광전자를 가속하여 이중슬릿에 입사시켰더니 형광판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금속판에 빨간색 빛을 비췄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실험은 약간
두 가지 형태의 실험을 섞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실험이냐면 광전 효과 실험입니다. 이 광전 효과는 이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실험이죠. 근데 이때 튀어나온 전자를 가지고 여기 이중슬릿 간섭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결국에 전자의 간섭 실험이에요. 간섭. 요거는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짬뽕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형적인 이제 수능형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자, 물어보는 거 볼게요. 자,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광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집합 파장 공식은 외워야 되겠죠. 이 파장은 mv분의 h입니다. 따라서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요 질량하고 플랑크 상수는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커지면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 줄어듭니다. 파장은.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도 간섭 무늬의 밝은 부분의 밝기는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면 그 던져주는 광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던져주는 돈의 개수를. 그럼 1초에 1000개 던지다가 1초에 100개 던지는 거예요. 그럼 1초에 1000개의 전자가 나와서 간섭 무늬를 일으킬 때하고 1초에 100개의 전자가 나와서 간섭 무늬를 일으킬 때하고 그 밀도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자수가 줄어들면 간섭 무늬의 밝은 부분의 밝기도 어두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그만큼 적게 도달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 이건 800원에 해당하는 그 통행료죠. 문턱 진동수는 빨간색 빛의 진동수, 이걸 FR이라고 할까요? 이거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800원보다 작은 돈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에서는 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초록색은 이거보다 크겠죠. 그린. 그래서 디귿 맞아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22년 3월 고3 학년 평가 13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딱 그림만 봐서는 광전 효과여가지고 그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물집합 파장까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빛의 파동성과 그 빛의 입자성과 그 다음에 전자의 파동성을 함께 물어보고 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함께 묶어가지고 2020년 이겠네요. 그림은 동일한 금속판이라는 건 통행료는 똑같습니다. 800원, 800원. 단색광 AB를 각각 비췄을 때, 그럼 던져준 돈의 액수는 다른 거죠 지금. AB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방천되는 광전자 중 속력이 최대인 광전자 AB의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고 나오는 거스름돈의 액수죠. 그거는 EA가 EB보다 큽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단색광 A의 진동수를 FA, 단색광 B의 진동수를 FB라고 하면 FA하고 FB에다가 플랑크 상수만 곱하면은 던져주는 돈의 액수가 되는 거잖아요. 통행료는 800원으로 똑같아요. 거스름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온 쪽이 던져준 돈의 액수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A하고 FB를 비교해보면 F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그래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가 맞고요. 물집합 파장을 물어보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좀 필기를 하나 더 해두도록 하십시오. 요 밑에다가 요거는 좀 내용으로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인데요. 당구장 표시할까? 너 당구는 치나? 당구 쳐봤나? 쳐보긴 했어요.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자, 그 운동에너지 있죠.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여러분이 배우기를 2분의 1 mv 제곱으로 배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일반 물리학을 배우게 되면 얘를 좀 변형해서 2m분의 mv의 전체 제곱, 즉 2m분의 p 제곱으로
식을 기억하고 쓰면 유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죠? 2분의 1 mv 제곱이나 2n분의 mv 전체 제곱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하나의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하십시오. 물질파와 관련된 문제, 전자의 이중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운동에너지를 계산할 때 요식을 쓰십시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하십시오. 그 물질파 파장 공식 있죠? 람다는 P분의 H 혹은 P는 람다분의 H. 요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파장이 람다인 물질파의 운동에너지는 파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외우지는 말고요. 이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라니까요. 노란색까지는 외우지 말고 초록색 부분을 외우세요. 운동에너지는 2n분의 P제곱. 그 다음에 드보로이 물질파 파장 공식 외워야 되잖아. 어차피 람다는 P분의 H. 거기에서 이제 P 대신에 람다분의 H를 집어넣으면 이제 요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파하고 관련된 전자의 파동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운동에너지가 등장하면,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등장하면 요식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AB는 일단 지금 전자입니다. 전자. 그럼 전자의 운동에너지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죠. 그럼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식을 써보면 EK는 2n분의 P제곱이고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십시오. 2n분의 P제곱이고 P는 파장을 물어봤으니까 파장으로 바꾸는 거죠. 람다분의 H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는 AB 중에서 누가 더 크다고 되어 있어? 예, A가 더 크죠? 그러면 파장은 AB 중에서 누가 더 길어야 되겠어요? 예, B가 더 길어야 되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동에너지가 A가 B의 2배이다. 2배이다 하면 파장은 몇 배가 되겠습니까? 루트 2분의 1배가 됩니다. 2분의 루트 2배. 만약에 운동에너지가 A가 B의 4배다. 그럼 파장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예, 그래서 이게 그 약간 한번 뒤집어지고 루트가 C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잘 실제로 B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서 틀렸죠. 예. 그다음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효과에서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던져주는 돈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이니까 튀어나온 전자가 가지고 나오는 거스름돈은 변화가 없죠. 1,000원짜리를 1초에 100개 던지나 1,000원짜리를 1초에 1000개 던지나 한 명당은 1,000원씩 가지기 때문에 800원씩 내고 200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B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전자현미경에 대한 내용으로 물리학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